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0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은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대표님. 네.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저요? 잠을 못 자셨나? 내가 얼굴이 왜 피곤하지? 드디어 내가 12시 클럽에 너무 오래 야, 갔다 너무한다. 진짜 혼자만 가고. 그건 원래 혼자 가는데. 너무한다. 가서 아는 척 안 할게요. 아니 우리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안 돼. 저기는 우리가 그치. 어려서 안 우리 어려서. 되는구나. 맞다. 제가 거기서 젊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림을 담당할게요. 같이 들여보내주세요. 아니, 우리는 아동이야. 안 돼. 미성년자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저는 또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선풍기를 틀면 죽고 부어서 그런 건가? 응? 부어서 그런 부은 게 건가? 아니라 얼굴은 빠졌어요 지금 살이. 미안해요. 미안해? 더 좀 많이 미안해하세요. 네, 많이 미안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름 감기에 걸리니까 덥거나 춥거든요. 맞아. 중간이 없으니까 그게 좀 짜증나. 뭐 낫겠지 뭐. 우리나라 대표팀이 네.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긴 네.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강 일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이 졌잖아요. 네. 되게 엄하게 졌는데 저는 사실 일본 응원했어요. 보면서. 일본이 저 정도의 퍼포먼스로 저 정도 결기로 완벽한 시합을 거의 전개해 나갈 때는 그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반일 감정이 있고 축구에 있어서는 특히 그 혐일인데 경기는 경기니까. 그런데 벨기에가 이겨버렸어요. 벨기에가 오늘 우리가 얘기할 곳에서도 의외의 복병으로 자꾸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벨기에 감독도 인정을 했어요. 일본의 경기 운영과 선수들이 시합에 임하는 태도, 공격과 수비를 전개하는 일본의 퍼포먼스가 완벽했다. 그거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운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겼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일본이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일본도 운이 없었고 사실 우리도 운이 없었고 다 그랬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지막 경기들이 참 좋았어요. 우리도 네. 마지막 경기 아주 좋았죠. 대표님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난 진짜 재밌었죠. 왜냐하면 나의 음모론자는 원래 몇 가지 단서를 조합해서 음모를 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음모론자의 이게 배경인데 제가 평상시에 음모론자를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축구나 연예계에 관해서는 굉장한 음모론자입니다. 그 취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연예계로 치면 네. 뭐 요절하신 몇몇 분들이 아티스트 있잖아요. 네. 저는 범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이상호 씨가 나보다 하수다. 이상호 씨는 진범을 모르고 있어. 난 아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법원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것이야.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증권가 찌라시 있잖아요. 네. 증권가 찌라시 위에 있는 게 12시 클럽 찌라시 아니었나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진범을 알려줄 수는 없고 어쨌든 어설프게 네.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뭔가 하려고 하면 작두위를 타려고 그러면 선무당처럼 하면 안 된다. 청취자 여러분 대표님 말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 됐다. 그래서 제가 또 스포츠는 잘 모르지만 네. 한국 축구의 음모론을 하나 갖고 있죠. 뭔가요? 제가 몇 년부터 주장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표팀으로서의 기성용 선수는 자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자 그거와 이번 월드컵이 무슨 상관이죠? 그분은 저의 음모론에 의하면 이분은 이미 그 20몇 년, 30몇 년 전에 우리 이문열 선생이 예언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와 같은 존재였다. 한국 축구계의 엄석대. 엄성령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지. 아버지가 또 그분이 축구협회 선골 아닙니까? 네. 선골이죠. 이거 전형적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왜 학교의 이사장이고 애는 전교 1등인데 일진까지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들 알기도 우습게 알고 학생의 선생님이 너 임마 머리 짧게 갖고 했더니 뒤에 이제 페이스북에 몰래 계정에다 너나 잘하든가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기성용이 국대 조광래호였죠 그때. 네. 국대 감독을 좀 저질스럽게 디스한 적이 있죠. 네. 선수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그건 디스. 그냥 실수일 수도 있잖아. 그건 실수인데 들킨 게 실수인 거지. 한 개 실수가 아니고. 자 그러면 엄석대라고 치고 기성용 선수가 엄석대처럼 엄석대가 네. 반을 잘 이끌잖아요. 어쨌든. 엄석대가 반을 잘 이끄는데 그 반이 문제가 뭐냐면은 엄석대만 쳐다본다는 거지. 축구가 11명이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공을 갖고 뛰어가야 되는데 기성용을 쳐다본다는 거야. 왠지 내가 슛을 때려야 되는데. 근데 자 이거 봐봐. 홍명보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대 파벌의 원조예요. 네. 그리고 11회 하나회를 패러디해서
축구는 11명이 하니까 11회를 만들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국대 축구 선수들 웃긴다 11회. 실제 있었어요. 11회. 알고 있었는데도 다시 들으니까. 저 처음 들어봐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필드에서도 그 홍명보 선수만 쳐다봤어요. 옛날에 국대 선수들이. 근데 그때 홍명보 선수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필드 바깥에서 어떻게 정치질을 하든 일진짓을 하든 홍명보는 선수로서 훌륭했고 어쨌든 자기 파벌 선수들이 국대 선수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어쨌든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필드 위에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졌단 말이야. 그럼 기성용은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리더와 일진의 차이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리더는 폭력적이든 뭐든 간에 보상을 주면서 보상을 주면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준 게 리더고요. 일진은 뭐냐면 너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떨어지는 곳이 어디를 가르쳐 주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은 좋은 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만 너의 그 벌 체계만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홍명보 시절에는 홍명보가 필드의 사령관이던 시절에는 어쨌든 선수들이 홍명보만 쳐다봤지만 그거 홍명보의 지시를 기다린 거라면 기성용 시대에는 선수들이 기성용의 기분만 살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엄석대의 기분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야, 너 뭐 지금 뭐 너희들 중에 예를 들어 잘하는 애 말고 뭐 K리그에서 뛴다든가 이렇게 해외 리그가 아닌 사람 뛰는데 너 뭐 평생 선수만 할 거야? 뭐 코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 우리 아빠 몰라? 나 몰라? 나한테 패스해 줘야지. 야, 너 근데 여기서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 생긴 게 이게 바로 엄석대호가 망가진 게 그 얘기에서도 전학생이 오면서 하지 않습니까? 외부자. 이거와 연이 없는 사람. 저는 그랬어. 손흥민호를 본다 이거지. 근데 손흥민 씨가 골 넣었을 때 바로 달려가서 기성용 씨를 안았잖아요. 그거야. 전두환과 노무현도 함께 이렇게 서로 신년에 인사하고 그랬어요. 왜 이래? 그 퍼포먼스는 기성용이 더 적극적으로 하긴 했어. 그러면은 기성용이 그런 말을 직접 하진 않았을 거고. 그런 걸 누가 말을 직접 합니까? 그런 분위기가 흐르면 알아서 보는 거지. 근데 문제 이거지. 자기가 아파서 난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지. 이렇게 경기를 졌으니 난 안 나가겠다 했는데 마지막은 안 나가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도 뭐 대충 할게 이랬는데 왠지 마지막에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손 모시기가. 그래서 애들한테 분명히 이런 말을 했겠지. 야, 제 말 듣고 뭐 나 없는데 이겨봐 한번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러면은 앞에서 불타오르는 사람이 막 뛰니까 자기도 모르게 왜 마치 그 무솔리니 앞에서 결국은 이겨버린 그 게임 그 월드컵 축구를 했던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그거는 히틀러 앞에서. 히틀러인가? 오스트리아가. 그렇지. 네, 오스트리아 선수들이 미쳐가지고 독일을 이겨버렸죠. 아니 이 사람 그걸 미쳤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응? 우리 선수 좋은 의미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구자철 선수가 마지막 최고의 수를 뒀다. 뭔데요? 난 구자철 선수가 그걸 스스로. 그럼 설마 가슴으로 볼 트래핑 하다가 쓰러져서 경기에서 이탈한 게 물론 그 자체로는 어색하긴 했지만 그게 정말 열심히 뛰다 쥐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룡이 눈치는 봐야겠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고 싶어 하니 내가 이렇게 옆에서 중간에 해코지할 수는 없고 하면 그때 내가 조용히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너희들의 전성기는 지금일 뿐이겠지. 나에겐 미래가 있으니 난 여기서 아웃하겠어. 그 말은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알아서. 뭐 오늘 한 경기 이긴다고 8강 가고 16강 가고 좋겠지. 그러니까 근데 미래는 다른 거야. 난 지도자도 돼야 되고 해설자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의 음모론에 따르면 기성용의 마지막 경기에서 빠진 아몰랑에 그렇지. 그 일진의 아몰랑에 바로 그 일진의 부관 정도 되는 그렇죠. 구자철이 나 역시 아몰랑으로 대답했다. 그렇죠. 응답하라 아몰랑. 그래서 마지막 나의 음모를 완성시켜 주는 게 마지막 해산 그 국가대표 해산날 맞아요. 본인은 영국으로 갔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해단식에 안 왔죠. 그렇죠. 저는 그거 보고 화가 확 났는데 그게 이제 뉴캐슬로 이적을 하는 거였죠. 네. 그 핑계는 핑계는 좋은데 핑계는 좋아. 본인 그럼 나의 음모론에 동의하는 건가요? 어쨌든 얘기를 계속하면은 뉴캐슬 측에 국가대표팀 해산식에 참가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지 말고 사인하러 오라고 강요하는 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지. 지금 리그 중간이 아닌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지. 우리 영국은 그런 거 안 된다. 바로바로 요 시간에 안 오면은 너 아웃이야 이럴 수도 있지. 바쁜 걸로 따지면 손흥민이 더 바빠요. 모르지 또.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나의 음모론에 거의 동참하는 분위기인데. 아니 그런데 난 분명히 음모론이라 그랬다. 나도 감정적으로는 동의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 음험한 고리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 사설 파벌에 우리나라 1대 수장이 사실 홍명보였고 그 홍명보가 이뻐한 홍명보의 왕자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홍명보가 찍어서 키운 선수가 기성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성용과 홍명보를 중심으로 하는 홍명보호가 역대 최악의 패배를 겪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기성용이 빠진 경기에서 갑자기 선수들이 전반전부터 분투를 해서 후반전에는 완전히 잡혔어요. 하나의 팀으로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이 모든 거를 따졌을 때 그런 음모론의 그림이 떠오르긴 해. 그 근거는 없어. 대표님 근거는 없어요. 아니야? 12시 클럽에서 다 들었어? 난 다 알고 있어. 12시 클럽에서 이미 12시 클럽 소설 잘 쓴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이 기성용 일진설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달에 가지 않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안 갔어? 그렇구나. 나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지구 편편한가요? 당연하지. 달 그거 저기 옛날에 우리 12시 클럽 회원이었던 사람이 18세기에 띄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공룡 화석은 누가 만들어서 파묻은 겁니까? 그거는 저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계시는 우리 12시 클럽 회원이 그 대대로 지금 알바로 그 집 벌이에요. 그게. 그렇구나. 내가 몇 개를 까는 거야. 이거 내 기성이 일집만 깔라 그랬더니. 그 쓰리썸을 좋아하신다던 그분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수로 만족 못해. 알겠습니다. 그 12시 클럽에서 흘러나온 찌라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월드컵 얘기로 오늘 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월드컵 특집 얘기를 할 거예요. 축구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날람 정말 초창기에 4회 때 저희가 소크라테스를 했었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 에피소드를. 예. 우리 분여자 시호님? 제가 저희 아날람에 맞붙인 게 그때부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대머리라서 했는데 시호님은 다른 이유로 소크라테스 편을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도 소크라테스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축구도 했었나? 그때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 대표님은 축구 경기도 봤잖아요. 신라 시대 그럼요. 때. 네, 신라 시대 때 봤죠. 그때 화랑이 그렇게 잘생겼었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표님 그때는 그리스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네. 잘 모르고 이번에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이름이 소크라테스예요. 투사이자 축구 선수고요. 브라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고요. 철학자이기도 했고 혁명가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죠. 철학도 공부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철학자라고 브라질에선 불러줘요. 이 사람이 축구에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다 하지 한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도 혹시 12시 클럽 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표님은 12시 클럽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양반이 12시 클럽 회원이 될 뻔했는데 네. 일찍 죽었어요. 일단 12시 클럽 되려면요. 불로장생을 위해서 한 60쯤에는 금연 금주 이런 거 하는데 이 양반은 60도 되기 전에 폭풍 그 음주해가지고 네. 그냥 쭉 가버렸어. 그 장수의 비결은 진시황과 비슷한 겁니까? 수은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남을 약탈하고 남의 정기를 약탈해서 그럼 흡혈귀가 아니라 흡정귀.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나 거꾸로 했어요.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에 국민은행 카드를 이용하실 경우에 15%까지 할인되는 프로모션 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가 슬슬 유명해지고 있어요. 홍 작가님 슬슬 되게 좋아해. 살살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설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알고 계시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에 커뮤니티 있어요. 글 좀 많이 써주십시오. 대마시안 샵에서 구입하실 때 아날람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자,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이제 브라질도 8강에 올라갔어요. 다음 주 여러분 방송 들으실 때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월드컵을 합법적인 국제전이다,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월드컵의 단골 멤버라고 하면 당연히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그 국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국기 느낌의 그 유니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좀 진한 피부의 선수들이 그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은 쨍한 색깔을 입고 그죠? 노란색. 월드컵의 단골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선수 펠레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이분은 정말 위대한 선수였는데 지금 좀 약간 웃긴 노인네가 점점 입만 띄면 홍 작가님과 같은. 그리고 축구 황제를 펠레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네.
가만히만 있어도 1등이에요, 역대. 괜히 어디 나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라도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잠깐만. 마라도나는 그럴 수 있는데 펠레는 그치. 받아줄 필요가 없어. 근데 마라도나가 자꾸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펠레가 마라도나가 도발하잖아요. 그럼 씹으면 돼요. 펠레의 위치에서. 왠지 알아? 왜요? 늙으면 그렇게 조바심 난다? 이것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마음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량 안 생겨? 아량 안 생겨. 늙어봐라 아량 생기나. 뭐야? 조바심만 나가지고. 늙는 것도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성적표 보여줘 뭐 있단 소리야. 성격도 괴팍해져. 그리고 소아마비 환자였지만 그 소아마비 증상 때문에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드리블을 구사했었던 가린자. 그 다음에 펠레의 선배라고 하죠. 1대 뭐라고 할까? 바이시클킥, 오버헤드킥이라고 하는 거. 이런 브라질적인 기술을 처음 만들었던 브라질의 기술 축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레오니다스, 호나우지뉴. 원래는 브라질식으로는 호나우딩뇨라고 하는데 네. 브라질의 포르투갈어 사투리로는 표준어로는 호나우지뉴. 이런 선수들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선수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싸움을 전개한 상남자예요. 자기만의 싸움을 전개하는 건 보통 이렇게 빈정거릴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사실 이 사람한테 조금 빈정거릴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트고요. 민주주와 투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철학자 말고 축구 선수 소크라테스 특집이에요. 네. 이 사람은 1954년 2월 19일에 태어났어요. 당연히 브라질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은 브라질을 보면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축구 선수도 그렇고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잖아. 네. 이 사람은 백인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다인종 혼혈 국가라고는 하지만 상류층의 비율은 백인이 높아요.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 시대 유산이죠. 섞인 나라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펠레하고 비교해 보면 펠레는 흑인 중에서도 거의 완연한 흑인이죠. 그죠? 펠레는 빈민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피부색을 보면 얼추 피부색으로 출신 계급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짙을수록 더 빈민가 출신이에요. 피부색이. 지금도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벨렘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포르투갈어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되게 웃긴다. 아마존 정글 이 끝자락하고 바다를 동시에 만나는 도시예요. 되게 풍요롭겠다 여기. 풍요롭고 아마존의 자연을 착취해서 얻은 물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금속도 나오고 거기서 아연 막 이런 게 나와요. 농산물 그다음에 아마존을 그 인디오들 학살하고 몰아낸 다음에 거기 다 불태워버리잖아. 화전을 해가지고 바나나, 커피 이런 거 키우면은 굉장히 풍요로워지잖아. 그 불탄 정글에 제가 다 비료가 돼가지고 이런 특사품들이 이 벨렘에 고였다가 세계로 가는 거죠. 네. 여기는 이런 무역 도시예요. 예. 그럼 여기는 저기 뭐 강과 바다가 이렇게 그 민물과 그 어떤 짠물이 염수가 만나는 곳이니까 만난다기보다는 이 도시의 한쪽 끝자락은 그 민물하고 만나고 이 도시의 또 반대편은 바다하고 면하게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왜냐면 나는 그냥 딴소리 하려고 그랬어요. 딴소리 하세요. 이게 보통 요런 입구가 민물과 이 바닷물이 만나는 데가 풍천장어 낳는 거 아니야? 맞아. 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장어를 잡는 데라며. 맞아요. 풍천이 지명이 아니고 그걸 만나는 곳을 풍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어가 그렇게 돈이 된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에서도 장어를 먹었을지는 몰라요. 아나콘다만한 장어가 나올 거 같잖아. 브라질 아마존강인데. 평생 먹어야 돼 장어를 한 마리 잡아서. 장어콘다를. 이 아마존의 동식물과 인디오들에게는 아주 나쁜 도시죠. 그린피스가 이 도시를 싫어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원래도 백인 엘리트였어요. 원래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문맹률이 높고 엘리트층이 적은 나라의 특징이 조그만 적은 수의 엘리트 가지고 이직책 저직책 돌려막잖아. 그래가지고 이 도시의 세무청장 정도의 위치에 올라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공무원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세무청장이라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제 이 도시에서는 가능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좋은 게 좋은 거지였는지 아니면 적당히 해먹는 형태의 부정부패가 이런 형태가 있었는지. 근데 사실은 뭐 아무리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해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당시에 뭐 이런 식의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부패가 심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부정부패가 없었을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동네의 빈민들한테는 또 잘해줬어. 그럼 뭐 또. 자기가 사는 동네.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지역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무공무원을 하면서 모은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소크라테스가 어렸을 때 집안에 서재가 아닙니다. 도서관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우와.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굉장히 또 옛날 영화인데.
리치리치라고. 맥컬리 컬킨. 네. 맥컬리 컬킨 아직 아기 때 찍은 영화. 거기 보면 집에 자기만을 위한 맥도날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좀 그 그런 걸 한 느낌인데. 거예요. 그렇다고 이 양반이 그럼 뭐 이렇게 때 묻은 부르주아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해.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좀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옛날에 평생 DJ 김대중 뽑으시던 분들 있죠. 좀 먹고 사시고 좀 이렇게 형편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의식 있는 어르신. 그런 엘리트였고 이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본명일까요? 닉네임일까요? 저희는 본명인 줄 알죠. 저희는 본명인 줄 알죠. 네. 예, 본명인데 사실 브라질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외국에서는 브라질 사람들 흉볼 때 저거 워낙 천민들이라 가지고 양반 흉내 내느라 이 지경이 됐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아니야? 김수환 뭐 그것처럼? 그러니까 유럽에 보면 귀족들이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잖아. 네. 그런데 가운데 이름이 너무 많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이 거창할수록 좀 귀족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 끝나고 구한 말에 이럴 때 사이가 혼란스러울 때 족보 세탁하듯이 우리 원래 성씨 없던 사람들이 성씨 사던 것처럼. 그러듯이 굉장히 귀족 흉내를 내느라고 브라질 사람들의 이름이 길어졌다라고 주변 남미 국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브라질인들은 한 가지 이름으로 충족되지 않을 만큼 상상력이 풍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장수하려고 그러면 될걸. 근데 그게 원래 브라질 사람들 전통이 아니면 근대 어떤 뭐 식민지화가 되고 뭐 이러면서 세계와 교류하면서 생긴 일인 거예요? 20세기의 유행이에요. 그렇다면 왜냐면 이제 식민지 전통인 것 같은데 약간? 왜냐면은 식민지에서 진짜 플레임 들으면 식민지에서 온 귀족이나 특히 왕의 플레임 들으면 되게 길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 조지 5세. 네. 1차 대전 당시 영국 왕 조지 5세 본명이 엄청 길어요. 거의 한 문장이 한 단락이잖아요. 무슨 뭐 하느님의 은총으로 뭐 영국 연합을 뭐 하시면서 인도의 왕이시면 뭐 이신 조지 5세라는 식으로 되게 길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을 따라한 게 아닐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이름을 다 부르지도 않고요. 서로 인정도 안 해줘. A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으면 부모도 못 외울 것 같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별명을 많이 써요. 그리고 별명이 본명을 대체해요. 펠레, 가린샤, 지코, 아귀, 짝귀, 지코, 동생, 필독. 짝귀 다 본명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 문화 자체가 별명이 본명을 대체하니까 축구 선수들 왜 번호 위에 자기 이름 들어갈 때 네. 그 별명을 본명 대신 박아놓고 뛰잖아요. 호나우디뇨도 별명이에요. 작은 호나우두란 뜻인데 이 호나우두가 아버지나 형이면 호나우디뇨가 표준 그 이름이겠지. 브라질 호나우두 주니어 뭐 이런 것처럼. 호나우두 축구 선수 호나우두의 작은 호나우두라고 해서 호나우디뇨인데 이런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호나우디뇨의 이름을 걸고 클럽팀에서도 뛰고 대표팀에서도 뛰잖아요. 이게 브라질 문화의 특이하다 특징이에요. 진짜. 그래서 소크라테스 역시 별명 같지만 본명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도서관을 지을 정도면 얼마나 책을 좋아했겠어? 모르지 그건 또 전시하고 싶어. 책 좋아했어요. 그중에서도 그리스 철학 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 이름을 이 사람이 맏아들인데 소크라테스로 지어버린 거야. 이 사람 동생들의 이름도 다 철학자들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의 동생 중에서 또 축구 선수 있잖아요. 하이. 그러니까 하이도 철학자 이름인가요, 그러면? 원래 그 동생도 철학자 이름을 줬는데 그 철학자 이름을 줄여서 하이데거 정도를 줄여서 하이인지 아니면 축구 선수로서의 닉네임이 따로 있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짓기로는 본명이 다 그러니까 애들 이름은 전부 다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지었다. 이 사람 플레임은 정말 길어요. 소크라테스, 브라질레이루, 삼파이우, 지소우자, 비에이라, 지 올리베이라거든요. 이게 다 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현지에서도 가족들도 아무도 이렇게 안 부르고 소크라테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또 브라질식으로 하면 또 소크라치스라고 해야 돼. 소크라치스. 근데 뭐 다들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부잣집에서 잘 자라나게 되는데요. 1964년에 이 사람이 10살 때죠. 네. 군사 쿠데타가 브라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브라질의 장기 군부 독재 체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제 군부에 의해서 쫓겨난 당시 대통령이 주안 굴라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좌파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좌파 대통령이라기보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뭐랄까 그냥 민선이고 이제 뭐 복지, 경제 이런 쪽을 했는데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그런 뭔가 그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 포퓰리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류의 정책 자체가 그 당시 60년대 분위기를 좀 이게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좌파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기준에서. 그렇죠. 미국 당시의 기준에서. 냉전 체제에서. 근데 남미라고 하는 이 대륙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북미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 신경을 쓴다고. 그리고 브라질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치. 어. 그리고 군부가 이 대통령을 싫어했어요. 왜냐? 군부를 왜 자극했냐? 군 장교들은 다 지주 아들들이야. 그렇겠죠. 사병도 아니고 부사관도 아니고 장교들은 지주의 아들들이거든요. 전 박정희가 지주의 아들이 아닌 게 정말 한국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 여기다 이제 미국이 CIA가 개입을 해가지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린든 존슨인데 개입을 해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브라질 대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존슨이랑 주고받은 편지 이런 게 이게 원래 음모로만 존재하다가 나중에 밝혀졌어요. 되게 오래 지나면 그거 개봉이래 이거 다시 하잖아요. 네. 어. 그 편지를 밝히잖아요. 보니 린든 존슨이 브라질 뒤엎어 한 게 맞아. 썰이 사실이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이러면서 굉장히 절망했나 봐요. 울부짖으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손에 집히는 대로 찢어버렸다 그래요.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선비들이 이런 거 있잖아. 책이 다 무슨 소용이야. 책에 좋은 나라가 말 있어도 망했는데.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철학책을 읽으면서 맨날 철학 토론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뭐냐. 이 글줄 이거 뭐 하나. 근데 이 모습이 소크라테스한테는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도서관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공간이었어요. 항상 아들, 맏아들인 자기를 불러가지고 철학자 얘기해주고 철학에 대한 토론도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굉장히 지적으로 키운 거야. 근데 이때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고 뭐고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보통의 어린이면 되게 지겨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크라테스도 즐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민주주의고 뭐고 모르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상하다. 아빠가 왜 저러지? 하면서 좀 이제 무서워한 거지. 이때 뭐 한 10살, 11살 막 이럴 때니까. 10살일 때니까. 그때 이제 쿠데타가 성공하면서도 국민들이 그냥저냥 성공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당시에 브라질 경제가 위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 군부 이런 사람들은 주안 굴라르 대통령이 실정을 해서 그렇다라고 원인으로 지목을 한 건데 사실은 주안 굴라르 대통령이 맞았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지. 왜냐하면 군부 독재 기간 동안 브라질의 부의 양극화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돼서 지금도 브라질은 문제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미리 고치려고 했다가 좌절한 게 주안 굴라르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우루과이에 망명을 해서 이제 여생을 보내다 죽게 되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상류층으로서 좋은 성장기를 보냈죠. 아버지 돈으로 최고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청소년은 어떻게 자랐는가? 문물을 겸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공부면 공부, 축구면 축구,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당시 브라질의 축구 환경이란 것은 유럽식의 세련된 유소년 시스템이랑 같은 건 없어요. 브라질의 인구 대부분, 도시 대부분은 해변 도시입니다. 네. 거기에 인구의 절대 다수가 몰려 있어요. 해변에 도시가 많이 몰려 있죠. 예, 그래서 원래 브라질의 축구 선수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라면 해변가에서 축구를 합니다. 우리 왜 떠올린 이미지 있잖아. 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사장이 위에서 축구공 차면서 노는 거. 그렇죠. 그런 애들은 좀 서민 이하 애들이 그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하고요. 극빈층은 산동네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이런 거 보면 산동네잖아. 산동네 골목에서 축구를 하게 되는데 해변가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발목이 두꺼워집니다. 모래에 발이 푹 빠지기 그렇죠. 때문에 발목이 두꺼워집니다. 발목이 두꺼워지면 스포츠 역학을 배신해서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동작으로 상대를 기만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발목이 두껍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그 호나우도 옛날 호나우도? 그렇습니다. 두꺼운 발목에 의존해서 스포츠 역학을 배신하는 창조적인 그 역동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기술을 자주 구사하다 보면 발목이 튼튼하면 발목이 나가야 되는데 발목이 안 나가면 어디가 나가냐? 허리가 나갑니다. 무릎도 나가죠. 무릎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호나우도의 별명이 신의 재능, 인간의 육체. 슬프다. 발목까지도 신의 발목이었어요. 그러나 그 발목이 버티는 게 그 무게 중심이 뒤틀린 게 어디로 가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브라질 선수들은 발목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두껍고 튼튼한 브라질 선수들은 다 이 모래 축구를 어릴 때 경험했던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선수 생명이 짧아요. 나 아직도 다른 데가 나가니까. 호나우디뇨도 마찬가지지. 우리 2002년 월드컵 때인가? 개막전이었을까? 브라질이랑. 그때 호나우도가 수비수 3명을 달고 가면서도 그 공을 안 뺏기면서 그 와중에 3명을 뚫고 그 사이로 슛까지 때리는. 슛도 거의 그 유효 슈팅이었어. 네. 그걸 보고 정말 축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면 우리 진짜 그 당시에 축구를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되게 자세히 본 적이 없다가 한국에서 하니까 맞아. 아마 나 같은 사람 많았을 거야. 다른 나라 경기도 한번 자세히 볼까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 저게 사람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골목 축구가 있습니다. 골목 축구는 전봇대를 사이에 두고 마샤라치인가요? 경사진 곳에서 차가 다니는데
차가 이렇게 트럭이 빵 지나가면 지나가는 트럭 밑으로 공을 패스해서 상대를 속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들이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 리그와 해변 리그가 애들이 섞여서 교류전도 하고 그래요. 이걸 한 5살, 6살 때부터 동네 형들이 끌고 와서 합니다.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해변에서 쉬어요. 해변에 브라질 해변 풍경 보면 돗자리 깔아놓고 다 누워있잖아. 이게 뉴욕으로 치면 센트럴파크에 돗자리 깔아놓고 샌드위치 먹는 거거든. 자, 여러분 여기서 해변이란 말을 네. PC방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이 아는 익숙한 풍경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애들 유소년 리그. 항상 PC방 가서 뿅뿅뿅뿅 하니까 거기서 모두가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의 프로게이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돗자리에 앉아서 애들 축구하는 거 보는 사람 중에는 인근 중학교 축구 코치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워가는 겁니다,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축축축 크는데 좋다. 해변에 쉬러 왔다가 애들도 눈여겨보고 데려가고 그리고 그분들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눈여겨보러 오겠군요. 또. 아무개집 아들이 발놀림이 비상하더라. 걔 이름이 뭐라고? 길게 쭉 읊어주는 건가? 올리베이라 대 브라질 올리베이라. 이게 요즘에는 게임도 네. 리그가 있다 보니까 그 아마추어들끼리도 순위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 없이 그 순위 보고 연락이 가서 애들이 게임으로 뽑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실 이게 없어.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이런 게 없어.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눈여겨보다가 동네 대학생 형들이 막 밥 사주고 뭐 하면서 같이 게임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그 뭐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그 상황이니까 지금도 뭐 그렇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뭐 우리나라 치면 오래된 빌라나 뭐 그런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팔짱 끼고 노상 보고 있다 그래요. 브라질의 그 고등학교, 중학교 축구부 선생들 있죠. 걔 노상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밥 사주면서 너 학교는 다니냐? 안 다니고 어디 뭐 탄광에서 일한대. 그러면은 야 너 우리나라 치면 객관식 3번만 찍고 졸업시켜 줄 테니까 축구부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피부가 까만 애들. 그리고 학교도 못 다닐 정도니 축구 시킬 돈이 있어가지고 운동부에 아버지가 넣어주는 애들이 피부가 좀 하얀 애들. 요게 브라질 대표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공부면 공부, 축구면 축구 모두를 잘하니까 아버지는 얘를 뭘 시키면 될까? 일단 키운 거예요. 계속 이제 집에서는 철학책을 읽고 학교에서는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축구하면 제일 잘하고 이런 애가 된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키 192.5의 장신의 남자로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유난히 긴 우락부락한 추남이 돼요. 추남은 추남인데 좀 카리스마 있는 추남, 진짜 무섭게 생긴 추남. 괜찮던데 젊었을 때 보니까. 수염 때문에 가려져서 그런지 괜찮던데. 난 저도 괜찮던데. 괜찮아요. 근데 추남은 추남인데 보기 좋아. 추남이라고 하기도 좀 나는 괜찮던데. 오히려 모르겠. 나는 소크라테스랑 닮아서 내 눈에 그렇게 보이나?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 너무 심해. 옛날 소크라테스랑 비교하는 건. 서부 영화에 아니야. 악역으로 많이 나왔던 맞아. 이마빈. 맞아. 그 약간 느낌 있지. 그리고 이제 이마빈 털복숭이로 이 사람이 자라나요. 털복숭이 자라나는 건 뭐야? 털이 엄청 많아서 몸에.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갖고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으면서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적인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10대 후반때쯤 되면은 아버지랑 철학 토론을 해서 안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19살이 됐으니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대학교를 가든지 이때가 왔으니까. 공부냐 축구냐 네.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둘 다 해보지 뭐. 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의대에 입학을 하는데요. 의대도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제일 좋은 의대를 보내요. 의대에 입학하는 동시에 브라질의 명문 축구단인 보타포고 여기에 유망주로 또 입단을 해요. 그리고 의대에 가보니까 군사독재 기간이잖아요. 학생운동하는 거야 애들이. 학생운동에도 또 참여를 해요. 한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이분도? 이분도 내가 볼때 학생운동 할 때 이미 죽었고 그쵸? 그 이름을 이제 또 이렇게 뒤집어 쓴 사람이 계속 의사도 되고 축구도 하고 지금. 그러면서 체 게바라를 존경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체 게바라를 존경하게 된 게 어린 시절에 좀 유치한 치기였다고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쿠바 혁명 이후에 쿠바 민중의 삶이 브라질 민중보다 정말 나은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각 근거리에서 보던 상태였기 때문에 체게바라 존경할 수 있죠. 혹시 본인의 그 스타일이 체게바라에서 온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럴 수 비슷하죠, 있지. 그쵸? 그 수염이라든지. 이제 아까 그 왜 쿠데타로 쫓겨난 후안굴라르 네.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원래 약간 친쿠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쿠바 이렇게 할 때 왜 미국이 굳이 린든 존슨이 서로 편지까지 주고받으면서 얘한테 이랬냐면 그 쿠바가 이렇게 미국 침공하고 그럴 때 네.
브라질 이 후안굴라르가 대놓고 미국 비판하고 그랬거든. 거기다가 그 당시 이제 경제 노선이 일종의 그 지금으로 치면 좀 웃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로 치면은 지금의 북한처럼 고립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독자 노선? 네. 쿠바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미끼리만 혹은 우리끼리만 이런 하다가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석유 사업 해보겠다고 그걸 국유화하겠다고 했다가 그 석유 사업 기반을 다 갖고 있는 게 지주들이라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그쵸. 쿠데타가 일어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분위기상 쿠바에 대한 어떤 가까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나 다 가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마 체게바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있었고 쿠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 완전 고립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말려 죽이는 그림이 보여요. 북한처럼 쿠바는 작은 나라고 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브라질의 산물은 어마어마하죠. 천연자원부터 시작해서 농산물까지. 브라질이 그 어마어마한 생산력과 인구로 쿠바를 뒤에서 지원해줘봐. 미국 입장에서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정권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선수 생활 중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해요. 그리고 수학과 전문의 자격도 취득을 하거든요. 의대가 공부할 게 많잖아. 네. 암기할 게 많잖아요. 팀 훈련 시간에 유망주 주제, 신인 주제 밥 먹듯이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팀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장으로서 지휘를 하면서 이 보타포고를 이전보다 강팀으로 만들어요. 이 맨날 빠지던 애 말을 듣는 것도 대단한 다른 선수들 인성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읽는 시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철학 박사 학위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거는 은퇴 후에 취득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선수로 성장을 하고 완성이 되었는가? 이 선수로서 소크라테스는 어땠는가? 한마디로 스포츠 천재. 그냥 타고나게 스포츠 천재로 타고난 사람이. 일단 양발을 자유자재로 썼어요. 그다음에 공간 능력, 공간 감지 능력 있죠. 이게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라고 하는 표현? 그거 그러니까. 이제 운동 잘하는 사람이 무식하다는 말은 다 개소리야. 걔들이 공부할 시간에 연습을 해서 옛날처럼 느낌이면 네. 해서 그렇지 머리가 나쁘면 운동도 못해요. 운동 진짜로 잘할 리가 그래요. 없어. 그러니까 운동부 애들 만나면 학교 공부를 못하게 강제돼 있으니까 무식은 한데 애들 영리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무식하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걸 모른다는 것 뿐이지. 영리해. 바탕은 되게 영리하단 말이에요. 진짜 게임도 마찬가지야. 맞아. 머리 나쁜 게임 못해. 그리고 이제 이 190이 넘는 키로 이 사람의 플레이를 보면 무게감이 안 느껴지고 필드를 미끄러지는 듯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필드를 타요. 몸이 재발랐구만. 네.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 자기보다 한 7, 8살 많은 선배한테도 이게 버럭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 판단이 맞으니까 왜? 아니 지금 말한 특징을 카리스마라고 하기는 좀. 네거티브하게 사용하면 되게 네거티브하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사람이 영악해가지고 어린 놈이? 어린 놈이 영악해서 필드 위를 존재감 없이 헐렁헐렁 되면서 다니는데 거기다가 예의까지 없어서 위아래도 없고. 근데 그 상태에서 팀이 잘 안 되면 엄석대인데 그지? 이 경기 조율 능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압도적인 플레이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 메이커라고 하는 개념 있죠. 경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1974년에 세계적으로는 요한 크루이프에서부터 이게 개념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미로 그게 넘어올 때는 유럽에서 시작된 유행이 남미로 넘어올 때는 소크라테스가 먼저예요. 그래서 별명은 미드필드의 마에스트로. 나 궁금한 거. 우리 요한 크루이프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국가대표인데 네. 토탈 풋볼의 어떤 뭐 상징인데 거기서부터 뭐 현대 축구가 뭐 발생했다. 여기까지는 나도 그냥 대충 주워 들은 거예요. 그 토탈 풋볼이 뭐 이게 박종환식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는 벌떼 수비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전원이라는 토털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과 수비가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공격과 수비의 연결은 하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선수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공의 움직임과 공수 전환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소용돌이로서 하나의 흐름으로서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의 토털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움직임보다는 1974년 이전에 축구를 보면 축구 선수들이 바쁘게 안 뛰고 있어요. 자기 포지션 지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필드는 넓은데 11명밖에 없잖아. 1차 대전 때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근데 그 상태에서 훈련이 안 돼 있고 전술 없이 그 미엘스 감독의 지도와 요한 크루이프라는 선수가 보여진 그 샘플 없이 지금의 토탈 풋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우르르 군대 축구지, 뻥축구. 그러니까 나는 토탈 풋볼이라고 하면 박종환식의 전원 공격 전원 수비랑 뭐가 다르냐인데 이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르르와 토탈 풋볼이 다른 거는 유기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11명이 11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전후 좌우에 있는 선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나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며 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팀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후퇴하며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어나갈까예요. 이게 토털이에요. 그래서 토털 풋볼은 현대 축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현대 축구의 모습은 토털 풋볼 이후에 우리 그 철새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러니까 군체화 시켰다 이런 거예요. 군체화 시킨 거예요. 강물 위에 철새떼가 막 이렇게 있을 때 철새떼들이 날면서 그 선회하면서 철새떼들이 모였다 퍼졌다 하는 그 풍경 있죠. 네. 그런 모양으로 수렴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은요.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고 하면은 모두가 공격만 하다가 또 모두가 수비만 하다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공수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럼 수비도 봤다가 공격도 했다가 뭐 그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수비와 공격이 하나다라는 말은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한다가 아니라 공수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공격수와 수비수가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서로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수비를 해줄 타이밍에 또 패스를 잘해주고 뭐 이런 그렇죠. 식이라는 얘기죠. 대표님 표현대로 군체화됐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노이만이 노이만이 아니라 노이어입니다. 이 대표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군체가 되려고 뛰쳐나왔다가 손흥민한테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그분 그거 이렇게 얼굴 가면 벗으면 김병주 선수란 얘기가 있던데. 그럴 것 같아. 아니 그 보는데 나도 그 리플레이를 보는데 너무 웃긴 거야. 병정개미들이 싸우고 있는데 저기 여왕개미가 꾸물럭거리고 있는 거야. 아니, 노이어 어떻게 개미가. 한 컷에 골키퍼가 같이 잡힐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급할 땐 다 그렇게 해요. 토너먼트나 막 이런 데서. 맞아. 그때 우리가 역습을 잘한 거지. 손흥민이 잘 뛴 거고. 그럼 진짜 빠르더라.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명령할 때 소크라테스한테 나이 많은 고참 선수들도 반항을 못했다 그래요. 이제 워낙 시야가 좋기도 하고. 지주 아들이라서. 세무청장 아들인데 우리 집 세금 맞으면 어떡해. 엄석대 맞는데 나의 또 이론이 여기도 적용되는 느낌인데. 근데 물론 이럴 수 있다. 잘하는 엄석대가 있고 못하는 엄석대가 있다. 저 12시죠. 진짜. 플레이 스타일은 아름답다. 그래서 유럽식의 조직력을 부하면서 스스로는 브라질적인 개인기를 선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신사였대요. 사람은 좀 기품이 있고. 배운 집 아들이라. 배운 집 아들이잖아요. 또 정중하고. 근데 이제 필드 위에서 그 골을 넣거나 치명적인 패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좀 무자비한 그 정도로 굉장히 그 킬 패스라고 하죠. 요새는. 그러니까 킬러 본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킬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골을 잘 넣는다고 킬러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야 킬러인가요? 아니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파고 들어가서 결정타를 만드는 거 있죠. 보통은 요거를 킬러라 그래요. 축구에서는. 이 킬러 본능도 있었고. 킬러라면 나는 보면 요즘에 네이마르를 보다 보니 네. 피해자 본능이 있는 것 같아. 네이마르요? 네이마르 건들면 넘어져. 아주 사람이? 네이마르의 빅팀 본능이죠. 그치. 영원히 굴르고 있어요. 잘 구르더라. 늘 피해자야. 늘 억울하고. 네이마르를 보니까 몸속에 무한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굴러서 지구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GIF 밈도 나왔어요. 너무 잘 구르니까 심판도 쌩까잖아. 그러니까. 주심이 쌩까잖아. 혼자 구르고 있는데 그걸 심판이 안 봐주고 있어요. 안 봐주니까 벌떡 또 일어나. 구른다.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를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담배를 3갑에서 4갑을 피웠어요. 말보로. 이게 돼요 진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줄담배지. 완전. 이 사람 미성년자 시절부터 애주가였어요. 진짜 완전 연꽃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몸이 워낙 타고나니까 이게 다 받는 거겠죠, 그죠? 맞아. 예, 그 전날에 과음하고 다음날 경기에 임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줄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경기가 멈추는 시간 있잖아. 누구 네.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경기가 산만해질 때 그때 왜 필드 라인 바깥에 와서 보통 이제 물 마시고 들어가잖아. 담배 한 대씩 꼭 피고 이제 다시 들어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 환갑도 못 돼서 가셨습니다. 왠지 왜 볼보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만을 위한 시가렛 보이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 하프타임에 술 마신 적도 있어요. 라커룸 들어가서 술 마시고 호방하시네요 아주. 다시 들어와서 근데 이때 플레이에 지장이 없었다 그래요.
잠깐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떤 취준생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었나? 그러면서 본인의 그 공부 팁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술 한잔 하고 하면은 공부가 잘 된다. 근데 술을 한잔 했을 때 그 이 공부가 정보가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값이 빛을 발하려면은 시험을 칠 때도 같은 컨디션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시험 칠 때도 술을 마셔야 되거든? 그럼 이 사람은 아마도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서 훈련을 해서 경기 중에도 술을 마시는 거 아닐까? 같은 수 결과값이 있지. 나오려고? 경기 중에도 먹는다 그러면 연습 때는 안 마셨겠어? 그니까. 같은 컨디션 네. 유지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경기를 지배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무슨 옛날이 아니거든요. 19세기, 20세기 초가 아니에요. 이때 이미 축구가 완성된 후고요. 현대 축구예요, 지금. 그냥 이 사람은 두뇌와 신체를 타고난 인물이에요. 몸도 타고나셨다. 몸도 타고났고. 그리고 이제 동료나 상대 짧게. 선수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별로 좋지 않았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다음에 뭐 몸 냄새. 사타구니.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 사람의 있어 그런 게. 이 사람의 이제 경기를 읽고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20대 네.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브라질의 축구 대표팀 주장을 66번을 맡았어요. 66번을 예. 맡았다. 네. 예. 이거는 거의 브라질 축구의 사령관이죠. 오랫동안. 아버지가 샀네. 브라질 협회를. 이 사람의 대표팀 동료로 대표적인 사람이 지쿠, 세레조, 팔카옹. 이 직구는 그 일본 팀 감독인 지쿠 재팬의 그 지쿠 옛날이죠. 음. 이 네 명을 일컬어서 황금 다이아몬드, 황금 사중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지휘하는 브라질 대표팀이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 중 하나예요. 이 네 명을 황금 다이아몬드라 해서 이 네 명이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거든요. 이 모습이 아름답다라 그래서 눈호강한다 그랬어요. 당시 세계 축구 팬들이. 이 소크라테스가 지휘하는 브라질 대표팀은 축구 강호들, 막 아르헨티나, 영국은 이때 축구 강호로 쳐주죠. 독일 이런 팀들을 상대로 A매치 24연승을 올렸어요. 연속으로 연속으로. 24승도 아니고 24연승. 그리고 이 연승 기록이 다른 데서 끊겼어야지 하필 월드컵에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저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했는데도 월드컵 우승을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1982년에 브라질 대표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예, 월드컵 얘기 한번 해보죠. 이 황금 사중주 혹은 골든 다이아몬드의 탄생 배경부터 얘기를 하면 아까 대표님이랑 얘기했었던 1974년에 원래 토탈풋볼은 그 전에 완성돼 있었지만 월드컵에서 선을 보이면서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게 74년이란 말이에요. 토탈풋볼이 이 세계구로 등장을 했어.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유기적 움직임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축구의 패러다임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브라질은 현란한 개인 플레이 위주였잖아. 그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장 상징적인 포지션은 원래 10번이에요. 10번. 최종 공격수. 근데 7번도 에이스 아니에요? 7번이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7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보통은 골키퍼를 1번, 그리고 1번. 앞으로 갈수록 10번으로 치는데 원래 이렇게 정해진 건 없다? 이게 암묵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정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펠레 때문에. 펠레가 월드컵에 나올 때 이때 펠레가 워낙 그 10대 신이다 보니까 저 몇 번 주세요 이런 말할 짬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펠레가 나올 때 그냥 아무거나 펠레한테 입혔는데 그게 10번이었어요. 근데 펠레가 최종 공격수를 하면서 최종 공격수의 상징이 됐는데 따라서 10번도 최종 공격수의 상징이 된 거예요. 펠레 간판 때문에. 선수가 되군요. 근데 또 우연히 1번을 단 골키퍼들이 많다 보니 1, 2, 3, 4, 5, 6, 7, 8, 9, 10인가 보네가 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공격형 미드필더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됐죠. 그거를 상징하는 숫자가 또 7번이 됐잖아. 딱 공격형 미드필더의 순서적인 숫자잖아요. 그거는 암묵적으로 그러려니 해서 된 것이 원래 정해진 원칙 같은 건 없어. 어쨌든 10번의 중요도가 절대적이었던 이 브라질도 네. 변화의 바람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처럼 자 8번, 9번, 10번 앞에 있는 분들 공격 잘하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브라질의 수비수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담배 핀 거 아니야? 응원했어요. 응원하면서 우리 팀 잘해라. 같이 춤춰주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는 이제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선수 개개인의 개성을 원래 브라질 축구는 중요시했는데 브라질 축구의 원래 개성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강점에 최소한의 조직력은 부여하자. 그래서 지주 아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시끄러. 최고의 선수 4명으로 이루어진 공격 편대를 구축하자.
자, 우리가 당장 토탈풋볼을 10명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토탈풋볼은 못하니 이 중에 가장 뛰어난 4명, 4명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이 4명이 나머지 6명을 지휘하게 하자. 그럼 이 4명은 누가 지휘하나? 소크라테스죠. 그만해.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지주입니다만. 세무청장 아들이 해야죠. 네 아버지 세무조사 한번 당해볼래? 빡시게? 그럼 이런 거였습니까? 직후도 백인이잖아. 네. 아, 우리 아빠도 지주인데 막 이러면 소크라테스가. 그치.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지. 그 부담. 아빠 직후네요 이번요. 한번 빡시게 한번 털어봅시다. 이러면서 들어가지고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려줘야 정신을 차리시겠어? 그거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승범이 부당거래에서. 아빠 직후 안 되겠는데요. 근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원래 세무조사잖아요. 그럼요. 사실 경찰력보다 무서운 게 세무조사잖아요. 이 사람을 알거지로 만드니까. 미국 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청장 아들이라는 게 지주 아들 위에 있는 거니까 다른 지주 아들들마저도 그러니까 지주 아들들이 이렇게 야 나한테 볼 보내. 야 나 골차게 볼 보내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군대 축구식으로. 네.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그 질서를 세무청장 아들이 부여한 거지. 너 전투화 신고 뛰어. 자, 농담은 그만하고요. 이 황금편대의 분대장 역할을 소크라테스가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국대의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황금 사중주 멤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지쿠. 별명이 하얀 펠레입니다. 이 별명은 펠레가 승인했어요. 하얀 펠레라고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얀 펠레 좀 눈치 보이잖아. 근데 이제 펠레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하얀 펠레가 직후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직후 제 하얀 펠레 별명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됐고 백펠. 개인기는 원탑이에요. 이 중에서. 근데 직후 재팬 시절에 일본이 하필이면 직후의 모국인 브라질에게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1대4로 패배를 했어요. 이 대회 직후에 직후가 일본 대표팀 감독에서 발음이 이 대회 직후가 물러나는데 이게 일본 팬들이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쭉 잡았어야 했다는 게 지금은 이 의견이 대세예요. 어느 나라나 그런 감독은 있는 법이죠. 이 경기에서 일본이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고 그냥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선수들이. 브라질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으니 세계 최강을 잡는 것만도 꿈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때처럼 브라질 선수들이 엄진근한 응징의 표정으로 그렇게 뛴 적이 없는데 각 잡고 들어갔구나. 갑자기 브라질 선수들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점으로 이 응징을 당하게 되는데요. 직후의 성향과 일본 팀의 성향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후를 쭉 붙잡고 갔으면 일본 팀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세인 게 일본도 나중에 아쉬운 거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우리 얘기의 주인공이죠. 팔캉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과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패스의 달인이었어요.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에 2대3으로 졌어요. 일본이 참 돈이 많긴 많다. 홍명보에 따르면 생애 최고의 한일전이었대요. 1대0으로 지다가 1대1로 우리나라가 따라갔어. 그리고 2대1로 역전했는데 일본이 다시 2대2로 따라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결승골로 3대2로 한일전에서 한국이 이기거든요. 그 유명한 펠레 스코어. 축구 경기가 가장 재밌다는 스코어. 네. 그 펠레 스코어는 펠레가 이런 말을 했죠. 축구 경기는 3대2로 끝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펠레 스코어. 아니, 자꾸 콩 작가님 우리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홍레발이라 그러잖아요. 펠레도 펠레발 뭐 이런 느낌 나서 무슨 말만 했다 그러면. 뭐 원래 많죠. 뭐 예언했다가 다 틀리고. 네. 펠레발이 아주 심해서. 세레조는 브라질의 박지성입니다. S급 머슴이라고 해야 될까? 황금 사중주도 실수하고 판단 미스하고 패스 미스하죠. 그렇겠죠. 이때마다 엄청난 활동량으로 이때마다 나타나서 동료들의 플레이를 수습하면서 황금 사중주가 돌아가게 하는 이 바탕이 되는 거 있죠. 이 기둥이자 토대가 되는 이 사람이 세레조였습니다. 이 4명이 전개하는 공격 플레이는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지금 기록 필름을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휘자가 소크라테스잖아.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 게 축구는 예술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축구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좀 실용적으로 하고 싶어도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굳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골 상황에서도 골을 놓치고 막 좀 이러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운 거 찾는 사람이 씻진 않아 왜. 이 1982년의 전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름다운 앞내 이런 거지. 아니, 그 얘기 안 할 걸 그랬다 내가.
황금 다이아몬드가 가장 빛났던 해가 1982년이었고요. 이때가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월드컵은 스페인 월드컵이었는데 정작 스페인은 지역 예선에서 탈락해서요. 자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남은 나라 놈들이 네. 공놀이한다. 이때 이후로 그 자국은 월드컵 개최국은 그냥 출전 티켓을 주자는 게 스페인 국민들이 너무 침울해가지고 피파에서 미안한 나머지 인심 썼구만. 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실패 과정이 골 때려요. 굉장히 불운합니다. 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팀이었단 말이야. 네. 요한 크루이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74년에 네덜란드와 1982년에 브라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팀이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만져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때는 월드컵 참가국이 24팀이었어요. 그죠. 요즘이랑 다르죠. 달라요. 그 전대회까지는 또 10몇 팀이었고 현재 32팀 체제는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앞으로는 또 48팀이 될 거라 그러죠. 그 월드컵이 더 길어지겠네요. 더 길어질 거고 게임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FIFA는 흥행이 늘어나겠죠. 흥행이 늘어나고 이 48팀 중에 FIFA의 수건이 있습니다. 이 48팀 중에 중국이 들어가야 돼. FIFA 입장에서. 그렇지. 13억 인구를 그렇습니다. 올해 시청자로. 2의 제곱수가 아니죠. 2, 4, 8, 16, 32 이게 안 되니까 조별 라운드를 2번 치러야지 돼. 한 팀이랑 2번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마지막에 이제 갔을 때. 4개 조 6개 팀에서 2라운드 진출팀을 각각 2팀씩 뽑으면 12팀이죠. 24팀이니까. 네. 이때 3팀씩 또 그 4개 조를 짜. 그래가지고 다시 조별리그를 거쳐서 각 조에서 살아남은 한 팀씩 이게 4강이야. 이 괴랄하잖아요. 네. 괴랄하지. 이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 그죠? 이거 한 번만 이런 거. 이때만? 이때만.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도 몰랐는데 나는 뭐 축구를 모르니까 네. 이게 축구 관련된 다큐인가 뭐 월드컵 때마다 한 번 그런 프로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는 건 재밌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걸 봤어요. 82년만 이랬다고? 82년이 뭔가 되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웃긴 게 또 뭐냐면 내가 이 얘기도 들었는데 어디 다큐인가에서 보면 이때 출전했던 팀들 중에 우승팀 빼놓고 대부분의 이 브라질도 네. 그렇고 다른 그러니까 우승하지 못한 팀들이 이 리그전에 다 자기들이 다 각자 자기들이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만하죠, 그거는. 이런 방식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못했다. 우승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승했으니까 말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 1라운드 끝나고 이제 2라운드 올라갔는데 2라운드 C조가 있었어요. 이 C조가 3팀이라 그랬죠, 아까 2라운드? 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이었어요. 세 팀. 최고. 그러니까 월드컵은 물론이고 축구 역사상 최악의 지옥조예요. 세상에. 1982년 C조를 능가하는 지옥의 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세상에. 독일 하나만 추가하면 그냥 4강이잖아. 자, 이 C조 멤버들 브라질 월드컵 이때 당시 3회 우승팀이에요. 어. 이탈리아 2회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전대회 우승팀. 근데 아르헨티나 전대회 우승팀이긴 한데 전대회가 아르헨티나 월드컵이었거든요. 네. 그게 아르헨티나 이게 거의 그 무솔리니 히틀러 그런 느낌으로 자국에서 우승시키려고 당시에 이제 비델라 정권이죠. 독재자가 비델라였는데 네. 이 사람도 군사 독재자였어요. 네. 아르헨티나에. 그래서 오만 짓을 다 했거든요. 오만 짓을 다 했어요. 네. 자, 페루 선수들이 이상하게 무기력한 경기를 하면서 아르헨티나에 져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대한 양의 원조 물자가 아르헨티나에서 페루로 가고 막 이랬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노골적인 아르헨티나 우승이었어요. 거래잖아. 그렇지만 우승하고 나니까 아르헨티나 정말 강팀 됐어요. 맞아.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조의 생존자가 이번 월드컵을 가져간다라 그랬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자, 왜 이렇게 됐는가? 첫 번째 브라질. 브라질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요. 대회에서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1시드로 C조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1번으로 안착했구나. 이상한 놈들이 기어들어온 거야. 야, 니네 누가 여기 들어오래. 저로 가, 슉슉. 아르헨티나 왜 들어왔나? 1라운드에 벨기에가 있었어요. 같은 조에. 네. 전력이 한참 져죠, 벨기에는. 당신은? 그래서 방심하다가 벨기에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조별리그 2위로 2라운드에 진출한 거야. 그래서 하필이면 C조에 떨어진 이 2위 중에서 C조로 갔군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대회 전부터 이탈리아 국내 리그가 세리에아죠. 세리에아 승부조작 스캔들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빴어요. 축구에 대한? 이 승부조작 스캔들에 연루됐다라고 의혹을 받는 선수들이 대거 대표팀 멤버였단 말이야.
거기다 지역 예선에서부터 졸전을 거듭했어요. 어찌어찌 월드컵에 흘러들어왔어. 인성도 족표처럼. 나쁜 새끼들이 범죄도 저지른 것 같은데 축구도 못해 이런. 월드컵 1라운드에서 폴란드, 카메룬, 페루를 만났는데 다 한참 처지는 팀들이잖아요. 이탈리아. 네. 근데 모두 졸전 끝에 이 세 팀을 상대로 다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야, 이건 운이다 진짜. 근데 3무로 꼴찌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또 C조에 온 거야. 3등 중에서요. 그나마도 악명 높은 카테나치오 빗장 수비 있죠. 네. 빗장 수비로 틀어막고 틀어막아서 무승부로 틀어막고 가까스로 올라온 거거든. 이탈리아가 2라운드에 진출하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인은 선수들한테 거액의 포상금이 비밀리에 지급됐다. 지급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수들을 죄다 이제 그 월드컵 끝나면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국민 감정이 나쁘니까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서 편승한 거지. 이게 진짜 되게 엉뚱한 얘기다.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국대 선수들 욕만 하면 다 요즘으로 치면 좋아요 따봉받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언론은 또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뭐라고요?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횡행한다.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 어쩔 줄 몰라 한다. 연애하느라고 지금 축구 못한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것들이 힘은 어디다 쓰고 이런 거.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이 지중해 문화권의 문화가 굉장히 마초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야. 야, 너네 이때 그리스 때 당시에는. 생각해봐라. 야, 참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우리 생각 못하네. 에피소드가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주인공이. 이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은 화도 났고요. 절박해진 거야. 우승하지 않으면 돌아가서 죽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탈리아가 저력을 발휘할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월드컵 초창기에 1930년대에 2번 연속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어요. 이때 이탈리아의 지배자가 독재자였던 무솔리니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말을 몰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언을 했어요. 대놓고 군정들을 했죠. 모아놓고 우승하지 못하면 모두 총살하겠다. 우승했어요. 해야지 어떻게 정말 죽일 것 같은데. 세리에 A 승부조작 스캔들이 또 터졌던 게 2006년이었어요. 2006년 월드컵. 이때 선수들 대부분이 대회 끝나면 검찰에 출두해야 될 처지였어. 또 그리고 골키퍼 부폰 있죠? 이 사람은 마피아와 손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마피아 보스던데? 이 사람은 행동대장급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아니, 우리 그 옛날에 했던 건가? 그 길게 그 뭐지? 그 스카프를 길게 하면은 머플러를 머플러 묶지 길수록 그거라면서요. 그 길게 늘어뜨리는 거 있죠? 네. 이게 이제 길수록 그게 그 어둠의 정말 세계에서 마피아라는 뭐 이런 이탈리아에서 거라면서요. 지위를 나타내는 건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부폰이 사람인 거죠. 이탈리아 마피아랑 같이 술집에서 나온 사진 비슷한 게 찍힌 적이 있어요. 끌리게. 무슨 발목까지 내려오는 거야. 이 사람 머플러가. 근데 그러니까. 부폰 보면은 그냥 단순한 스포츠 선수 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묘한 카리스마가 암흑색에서 나오는 아우라다. 약간 알파치노가 그 범죄자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묘한 느낌이 저게 뭘까 싶었는데 머플러 보니까 저거였구나. 이 사람 만약에 이때 당시에 우승 못했잖아 이탈리아가 끝나면 범죄와의 전쟁으로 공항에서 바로 검찰청이야. 잡혀가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때 우승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때 당시에 1982년에 이탈리아는 우승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도끼로 선수들이 뭉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세 팀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한테는 실력으로 지고 이탈리아한테는 도끼에 밀려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승부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대결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 축구 3대 참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는 파울로 로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파울로 로시? 로시. 이분이 82년 월드컵의 최고 스타잖아요. 최고 스타고 득점왕이죠. 이 파울로 로시한테 해트트릭을 허용하고 말게 되는 거죠. 브라질 역사상 상대 선수에게 대표팀이 해트트릭을 허용한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헤드트릭이 뭐냐면 그 뭐 축구나 아이스하키 이런 게임에서 한 선수가 한 게임에서 3득점을 하든지 아니면 한 팀이 뭐 3년이나 아니면 3번 대회 연속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석권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점을 이 사람이 한 사람 다 냈다는 얘기잖아요. 이 파울로 로시는 툭하면 부상으로 전력 아웃되는 유리몸의 선수였어요. 불면 날아갈까? 근데 이 전성기가 짧은 유리몸 천재들이 흔히 그렇듯이 짧게 반짝 빛날 때 진짜 눈부시게 빛나잖아. 유리몸이니까. 그래서 그러다 뭐요? 깨지는 겁니다. 유리몸 반짝반짝하자 유리니까. 벗고 뛰어요? 다리 정도는 어머. 빛나겠지. 어머. 이때가 1982년 월드컵이었어요. 이탈리아 축구에는 판타지스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축구에서 나온 건데 이탈리아 축구는 카테나치오, 빗장 수비의 고향이죠. 네. 그죠? 지지 않겠다. 이기는 기쁨과 패배하는 고통을 수량으로 치환하면 패배하는 고통이 훨씬 크다. 그러면은 무승부가 낫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그러니까 못 이길 바에는 그렇죠. 무승부가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디니, 우리나라 2002년 때 이탈리아 주장이 말디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16강전에서 이겼잖아. 말디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승부는 0대0 무승부다.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이탈리아 영화도 좀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누구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게 악착같이 수비를 해서 끝내 양팀 모두가 성공하면서 끝나는 경기. 이게 진짜 본진을 사수하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이 무승부라는 게 0대0 무승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게 이게 1대1도 아니고 2대2도 아니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경기라고 말디니까. 나도 못 놓고 너도 못 놓게 하는. 그렇죠. 이게 가장 남자들이 고통을 쥐어짜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뎌가며 가장 체력을 쥐어짜내서 얻을 수 있는 승부한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그러니 거야. 아까 이탈리아 영화랑 비슷하다 했잖아. 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 설명을 들으니까 뭐가 비슷한 건지 알겠어요. 뭐가 비슷한데? 아니 그냥 느낌적 느낌이라 해야 돼.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알겠어. 그런데 승패가 결정되려면 누군가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착같이 양측이 수비하고 있는데 그냥 혼자 개인기로 쓱 가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골을 넣어버리는 선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양쪽에서 서로 틀어막고 있는 이 숨막히는 경기를 갑자기 영화적으로 변하면 마술적 순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판타지스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순간적으로 판타지로 올려놓는다라고 해서 그걸 판타지스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스타란 개념은 이탈리아 축구의 토양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그렇죠. 수비를 해야 가능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파울로 로시가 판타지스타였어요.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별명이 골든보이가 되죠. 이 득실점차 상황 자체가 이탈리아는 1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 브라질은 비기기만 해도 돼. 이탈리아 선수들은 미친 듯이 뛰어요. 보통 원래 이때 당시에 리그 경기도 그렇고 국대 경기도 그렇고 미친 듯이 뛰어서 정말 사납게 달려들어서 한 골을 먼저 넣으려고 그럽니다. 넣고 나면 틀어 잠가요. 빗장 수비를 하는 거야. 근데 한 골 이상 차로 이겨야 되니까 한 골을 넣고도 미친 듯이 움직여야 돼. 그렇네. 그래서 2대1로 경기를 끌어가다가, 그러니까 한 골 차 이상이 됐어요. 네. 2대1이 되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이 그때부터 카테나치오를 가동한 거야. 네. 카테나치오 가동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끄는 브라질의 황금 다이아몬드가 카테나치오를 한 번 깨요. 그래서 후반 23분에 2대2 동점골을 이탈리아가 허용하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브라질의 황금 사중주를 상대로 카테나치오를 엄청 극악하게 발악적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된 거예요. 근데 또 후반 23분이면 체력 떨어질 때지. 떨어질 때지. 근데 이게 카테나치오를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왠지 감독님이 원격 조종하는 느낌이잖아. 버튼 누르면 쭉 되는 느낌이잖아.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카테나초에도 우리도 한번 악명 높게 당해봤잖아요. 2002년에. 네. 와, 진짜 대박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어쨌든 해봤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 야, 그 차라리 축구를 그렇게 하지 말고 골키퍼 앞에 11명이기 때문에 축구 골대 다 메꾸고 서 있지. 뭐하러 그러고 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할 거, 축구할 거. 바둑 왜 전체 싸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느낌. 왜냐면은 나 보다 근데 나도 그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영국에서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이태리 애들이 그렇게 그날 졌을 때 안정환의 그거에 끝났을 때 그렇게 좋아했다며. 그렇게 고소하고. 이것들은 이번에 독일에 우리가 이겼을 때 그러더니. 이게 유럽과 남미의 차이인데. 쟤들이 세상에서 가장 축구 재미없게 하는 애들이라면서. 맞아, 그거는. 그 영국의 축구 철학과 반대죠. 영국은 뻥글랜드라 그러잖아. 그죠. 뻥축구, 잉글랜드 뻥축구, 뻥 차고 시원하게 달려가면서 투박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투박한 공격성이 이탈리아의 영악한 그 더티 플레이 이런 거에 영국이 많이 잡혔고. 그러니까 그냥 잉글랜드가 축구 골대를 11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그 앞에서 서성이면 되잖아, 그냥. 그거 혹시 그렇게 하면 심판이 불러요? 퇴장 이런 경고? 아니, 옵사이드 트랩이 옵사이드 트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옵사이드 트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넣을 때까지 뻥뻥 차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버티는 거지. 이를 안 물면서. 90분 동안.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아니, 90분 동안 뛰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탈리아 선수들은 체력이 고갈됐는데 이제 중반이 넘어가요. 이러면은 브라질이 이기는 그림이죠. 그런데 스펙터클한 공격으로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이 당시 브라질 선수들의 철학 있죠. 이거 아름답게 이겨야 된다. 근데 이걸 또 선수들 우리 아름답게 이겨야 돼 얘들아 라고 뿜뿜 시킨 게 누구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에 치중하면서 수비 라인에 순간적인 빈틈이 생겼어요. 이때 이탈리아의 전매 특허가 역습이죠. 그죠, 역습. 역습을 전개했는데 사실 전방에 공을 보내는 수준이었어. 파울로 로시가 수비의 빈 공간을 다 돌파하면서 세 번째 골을 수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15분이 남은 거야. 네. 이때 카테나치오가 이탈리아 축구 역사상 가장 절박하고 사력을 다한 카테나치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브라질을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가져갑니다. 세상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잡았으면 가져가야지. 그렇지. 그 세 팀 중에서 한 팀이라고 했으니까. 마라카낭의 비극이 벌어진 후 32년 후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요. 브라질 축구는 이 사태가 벌어진 후 또 32년에 미네이랑의 비극이 벌어지는데 이게 독일한테 7대1로 진 겁니다. 바로 4년 전에. 마라카낭의 비극은 뭐냐면 1950년 월드컵이 브라질 월드컵이었어요.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우루과이의 결승전에서 우루과이랑 브라질이 경기했죠. 그렇죠. 1대2로 역전패한 사건이 마라카낭의 비극. 이게 사실 그냥 지기만 한 건데 뭐가 비극이냐 하면은 자국 월드컵이었죠. 이길 줄 알았죠. 우승할 줄 알았죠. 우루과이 원래 평소부터 싫어했죠. 20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이 경기장이 들었어요 그날. 네, 경기장에 들어왔었어요. 20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유령처럼 쓱 하고 이게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이 장면이 그렇게 그로테스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아갖고 이때는 당시에 뭐 메달 같은 거 주는 게 없었는데 황금으로 메달 다 만들어 놓고 축사 다 해놓고 막 축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 아무것도 다 안 하고 다 폐기시키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만 명은 경기장을 안 떴대요. 안 뜨고 경기장에서 밤새 통곡했대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그럼 20만 명 중에 10만 명은 유령처럼 나가고 10만 명은 통곡하고 그리고 한마디만 한다. 전국의 자살자가 속출했습니다. 이게 그 인터넷에 도는 그 짤 있잖아. 생일 파티에 울고 있는 거 아무도 안 와서 생일상 뒤엎는. 맞아, 진짜 이게 브라질 전역에 조기랑 방기 있잖아요. 여기 막 국기가 그런 식으로 개양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브라질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때는 하얀색이었어요. 이 전까지 유니폼 다 소각해버리고 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루과이에게 우승을 빼앗겼을 때의 굴욕을 상기시키는 유니폼을 다시 입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지금의 유니폼 있죠. 노란색과 네. 노란색을 초록 색깔 주 색깔로 하는 브라질 국기에서 나온 네. 색 있죠. 네. 이 색깔 때문에 밖에서는 브라질 그 대표팀을 삼바 군단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브라질 내부에서는 카나리아 군단이래요. 노란 색깔. 브라질에서 자주 보이는 새가 카나리아인데 이 카나리아와 색이 같다라 그래서 카나리아 군단이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축구가 졌다고 자살까지 하고 권총 자살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통곡하고 이게 당연히 이때 뛰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국대가 되지 못했는 거 이건 당연한데 이때 골키퍼가 가장 비운이었던 거예요. 골키퍼 역전패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래서 국대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소속팀에서도 나오고 협회에서 제명당하고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까지 한 50년이 걸렸거든요. 5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브라질에서는 아무리 크게 잘못해도 43년 이상을 받지 않는다. 근데 우루과이 경기 이후 나는 50년간 죄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안 된 거야. 아니 무슨 브라질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후에 금방 얘기했던 그 일이 있었고요. 지금 82년도. 황금 다이아몬드가 지휘하는 팀이 월드컵 우승하지 못한 거 있죠. 네. 이때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한 2명, 3명 이렇게 나오고 비슷한 숫자로 또 자살자가 나왔어요. 브라질에서. 그리고 32년 후에 바로 4년 전에 독일의 7대1로 진 사건 있죠. 네. 그것도 자국 월드컵에서 이번엔 꼭 우승할 거라고 믿을 때 항상 브라질이 이런 일이 일어나. 비극이. 충격이었잖아. 근데 그 경기는 나도 눈 뜨고 못 보겠더라. 너무 민망한 거야. 저 홈 경기에서 저러니까 너무 민망해서. 브라질이 또. 나도 그 경기 그래서 껐어. 너무 민망했어. 그래서 이쯤에서 끝나겠지 했더니 7대1인 거야. 이게 뭔 일이요. 그 독일은 4년 후에 한국에 털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브라질 사람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빈 관에다가 브라질 사람들이 독일 국기를 덮어놓고 장례식을 치르는 길거리에서 그 모습이 또 그 동영상으로 또 퍼졌어요 세계에. 그 보면은 장례식이잖아. 나름대로 너무 흥겹지? 감정적 장례식인데 사람들이 너무 흥겨워. 저게 장례식. 근데 이전에 7대1로 독일이 이겼을 때 있잖아요. 근데 독일 자체도 너무 조롱을 너무 많이 했더라. 온갖 거에서 하는데 심지어 마트에 판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7개는 흰색이고 하나만 까만색이다. 그렇게 아예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는 거야. 너무했잖아. 진짜. 그리고 독일 네티즌들이 세계 네티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독일 그 브라질 축구 그다음에 다른 축구 팬들을 너무 놀린 거야. 자기가 세계 1등이라고. 좀 과했더라. 4년 동안 너무 놀렸어요. 아니 뭐 말로야 놀리는 건 다 어느 뭐 커뮤니티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상품까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독일 축구 팬을 제외하고 한국에 독일이 2대 0으로 털린 후에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축구 팬들이 맞아. 잉글랜드 놈들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제 4년간 너네를 당해봐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독일이 전후사과를 과연 제대로 한 국가였던가. 맞아.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모두가 이날을 기다렸다. 그런 거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우리 하면 뭐 항상 독일은 뭐 선례가 있다. 뭐 전후사과를 철저히 했다. 뭐 폴란드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데 딱히 그냥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과오를 저질러서 그게 아직 다 씻겨나가지 못한 것이죠.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도 브라질 대표팀은 최강팀이었어요. 이때도 주장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런데 토너먼트에서
프랑스를 만나요. 이 프랑스에 미셸 플라티니가 있었어요. 플라티니도 유명하죠. 미셸 플라티니도 판타지스타였어요. 나 기억난다 레블레 때 했던 거. 세상에. 이 미셸 플라티니한테 골을 먹고 동점이 돼서 연장전 가서도 승부가 갈리지 않아서 승부차기에 가는데요. 첫 번째 키커는 당연히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심장인 소크라테스가 첫 번째 키커였는데 네. 실축합니다. 맞아, 그거 실축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경기 잘하는데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 못했어요. 월드컵에서 항상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982년에서도 우리 이왕 이대로 그냥 끝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걸로 끝내야 되고 아름답게 이겨야 된다. 한 번 더 멋진 그림을 만들어 보스아 가스아 하다가 발음 잘한다. 파울로 로시한테 해트트릭 얻어맞고 졌잖아요. 이때도 뭔가 그 승부차기 할 때 힘이 너무 들어가 있던지 이 사람이 긴장이 너무 풀려 있던지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국가대표팀 커리어는 성공은 성공이지. 세계 최고의 팀, 그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팀 중에 팀 몇 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소크라테스가 이끌던 시절의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그런 점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월드컵에서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국대 주장으로서는 그 점에서는 실패한 거죠. 이런 걸 무관의 제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아니 이 소크라테스의 실축이 그 왜 그 월드컵만 가면 그 이런 류의 네임드 선수들이 실축하는 거 있잖아요. 베베토도 그렇고 그 시리즈들이 있는데 거기 항상 나오는 유명한 예로 나오잖아요. 이게. 브라질 대표팀이라고 하는 이 위상과 네. 이때 멤버들과 소크라테스 개인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국가대표팀 주장으로는 아무래도 성공보다는 실패 쪽에 무게가 가잖아요. 그래도 월드컵 좀 했다고. 월드컵 우승 못하면 실패인가요? 그럼요. 그건 좀 아니지. 왜냐하면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팀을 이끈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면 됐지. 역대 미스코리아 최고의 진이 꼭 딱히 미스 뭐- 유니버스 안 돼도 뭐. 아니 유니버스뿐만 아니라 딱히 그 이후로 무슨 커리어가 없어도 근데 이제 되지. 근데 브라질 축구 3대 참사, 네. 브라질 축구 역사 3대 비극에 이제 하나에 있었고 월드컵의 위상이 브라질에서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월드컵 하긴. 우승컵을 가져온다는 건 브라질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그런 차원에서의 실패. 안타깝긴 해요. 음.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성공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찬란한 선수가 월드컵도 우승컵을 한번 줄리메컵을 쥐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저기 뭐 브라질 국민들도 알겠지만 월드컵 그걸 우승한다라는 건 보통의 그럼요. 운도 있어야지. 운과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그럼요. 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겠죠. 게다가 솔직히 아까 뭐 자기 참사라 그랬지만 참사인 이유가 뭐야? 그만큼 이 팀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참사한 맞아. 거지. 나처럼 기대 안 하다가 그거를- 2대0으로 이겨봐 그럼 완전 신나. 그때 아무도 기대 안 했지.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브라질 그걸 나쁘게 또 표현하잖아. 나쁘게 표현하면 상대팀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졌는데 그게 왜 참사겠어? 이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너무 당연하게. 그치. 근데 상대팀도 그만한 전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까보니 호각이었다 그냥 그거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진짜 전성기는 사실 클럽 커리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프로 선수 커리어가 아니라 클럽에서 이 사람이 정치적인 혁명가가 돼요.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특이한 선수입니다. 아마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유니크한 개인을 뽑으라면 소크라테스일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 의사이자 축구 선수이자 민주투사이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축구 선수를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다른 얘기죠. 브라질 축구의 전설 겸 그의 다른 커리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혁명가가 되었는가 네. 이 얘기를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지요. 의문의 부녀자 시온님. 아 이거 아니라니까 나. 예. 감사합니다. 12시 클럽. 축시클럽. 예, 축시 클럽. 축시잖아요. 자시 아니고 축시라 그랬잖아요. 예. 축시구락부. 축시 클럽. 정확한 직책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 간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